자, 이번엔 푸틴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요? 푸틴이 지금 북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기사들이 많은데요. 그 내부적인 분석을 제대로 해주는 기사가 없어서 송작가 TV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푸틴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방북 수행단으로는 국방과 우주, 에너지, 교통, 보건 분야 수장 등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푸틴이 북한 방문 중 김정은과 함께 경제, 에너지, 교통, 인도주의 분야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한다고 합니다. 일단 24년 동안 저쪽은 아버지가 죽고 자식이 들어와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푸틴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늙고 똑같다는 게 대통령입니다. 참 신기할 노릇이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국내 기사들이 있습니다만 국내 기사들의 가장 중점은 뭐냐면 북한은 러시아 만나지만 우리는 중국이랑 외교차관 회담한다. 그래서 중국이 마치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견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북아에서 패권을 잃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개구라를 좀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뭐 중요한 건 차관급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이 처음이라는 얘기는 그동안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9년간 만날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그 만일에 이게 뭔가 밀착된 문제를 협의하거나 또는 러시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과 비슷한 사이즈를 내려고 했으면 저쪽에서도 왕이 정도는 나와줬어야 돼요. 최소한. 시진핑은 이제 똑같지. 뭐 그렇게 그 귀하신 분을 모시긴 힘들다고 하더라도 푸틴은 러시아의 왕인데. 푸틴이 오는 거 별 의미가 없어라고 애써 왜곡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차관들끼리 모아가지고 9년 만에 외교 회의한 거야. 우리 이걸로 지금 러시아, 북한 이거 견제하고 있어. 이런 류로 그림을 그려내려고 하면 조금 더 중량감 있는 인사를 불렀어야지. 근데 그게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놓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왜 지금 밀접하게 붙고 있는가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24년 만에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 엄청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푸틴이 한 사람인데 24년 전에 만났는데 24년 동안 북한을 안 쳐다봤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동안 푸틴은 북한을 눈밖에 놓고 있었다는 거야. 김정은이 통치를 시작한 것도 12년이에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김정은이나 북한 정상에 대한 일종의 방문 내지는 이걸 안 했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동안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은 별로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은 중국이 행사하고 있었고, 푸틴이 2000년 7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지금 아버지, 때, 김정은의 아버지. 지금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고요.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입니다. 다릅니다. 예. 성군 체제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김정은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국무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단 거고요. 푸틴이 사실 있는 동안 그동안 지난 24년간 푸틴이 2000년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뭘 했었냐면 굉장히 유럽 쪽하고 친화적인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외교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방점이 북한 쪽이나 아시아 쪽에 찍혀 있는 게 아니고 유럽 쪽에 찍혔었단 말이죠. 그럼 그 당시 북한은 어땠습니까? 북한은 6.15 공동선언을 비롯해갖고 이 대한민국하고 본격적으로 평화 교류를 준비하고 그동안은 국방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날선 그 경쟁 구도를 가다가 한반도 평화협력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24년 전에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개방을 하고 대한민국하고 어떻게든 평화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거나 남북한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2024년하고는 입장이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만났다는 거지.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양쪽의 어떤 권력 강화나 이런 국제적 지위, 특히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처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푸틴이 막 대통령이 됐을 때예요. 그래서 권좌에 오른 지 2달 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2달 만에 김정일 입장에서는 2달 만에 푸틴이 오니까 이거 우리 뭔가 러시아가 우리한테 뭔가 기대를 많이 하고 뭔가 교류를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와주는 거 아닐까라고 큰 기대를 갖고 만났다는 거죠. 그랬는데 막상 푸틴이 와가지고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만일에 한반도에서 북한이 전쟁에 휩싸이게 됐을 때니까 뭐 한국한테서 침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중국한테 당할 수도 있죠. 이러한 침략행위, 북한에 대한 침략행위가 있었을 때 그 전에 유사시에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있었어요. 이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 군사 개입으로 이걸 한 단계 낮춘 서로 접촉한다는 걸로 한 단계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조소 우호 조약이라고 소련하고 맺었던 조약에 의해서 북한의 전쟁이라면 러시아가 무조건 군대를 보내기로 조약이 돼 있었는데 요거를 가장 먼저 보고를 한다니까 상의를 한다는 쪽으로 낮추면서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이 여지를 줄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지난 24년 동안 발의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국을 지켜주겠다라고, 아니요, 북한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걸 빼버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자동 참전 조항이 있는 중국한테 더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지난 24년 동안 계속해서 멀어져 왔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북한이 엄청 필요해진 거예요. 일단 북한에 있는 재래식 무기들이 대부분 지금 포탄을 비롯해갖고 재래식 무기들이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다. 확인은 되지 않지만 엄청난 수의 그동안 무역결하가 없었던 양쪽 국가에서 엄청난 숫자의 컨테이너들이 기차를 통해서 넘어가고 있는 거 보면 저게 무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확인은 안 되지만 무기일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 안에서 재래식 무기를 북한이 주고 그에 대비해서 식량이라든지 첨단 우주기술 같은 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비난이 계속 들고 있는데 이번에 진짜로 그와 관련한 우주 관련한 그 담당자들을 데리고 방북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군사 협력을 높이고 지난번에 북한이 실패했던 정찰위성 실패, 그와 관련된 기술들을 보완하고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북한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교류를 강화하려고 온 거예요, 이거는. 실무자를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에너지와 교통을 담당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그동안 철도 연결이라든지 가스 연결이라든지 원래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공동으로 연결해서 쓰기로 했던 이런 그 러시아하고 협력 사업들을 남한이 배제된 상태에서 북한하고라도 재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왜 크냐면요. 국방우주는 아까 말한 대로 미사일 기술이나 인공위성 기술이라고 치는데 이 에너지 교통에 대한 게 들어서게 되면 가스관을 바로 원산까지 끌고 오겠다는 겁니다. 시베리아에서. 그래서 그 가스관을 원산 앞에서 실어가지고 일본에 팔겠다는 거야. 또는 뭐 남한도 필요하면 사줄 수 있겠는데 일단 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갖다 쓰는 게 일본인데 그동안 북극해나 시베리아 쪽에는 마땅한 항구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송출을 못했던 건데 판매를 못했던 건데 이거를 끌고 내려와서 원산에서 팔아가지고 송유관 이용 비용과 송유관 이제 적화를 통한 일종의 수익 사업과 함께 에너지 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요. 여기에 교통까지 같이 연결해서
지금 북한에 있는 철도들을 이용해 갖고 중앙아시아나 유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물류의 고리를 튼다고 하면 북한이 팔아먹을 게 없더라도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이 부산항을 거치지 않고 원산항이나 남포항에서 화물을 실어가지고 시베리아 열차를 이용해서 유럽으로 할 수 있는 육로의 길을 터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린 중국이랑 외교 차관 하잖아. 그리고 저기 이번에 오는 거는 저 우크라이나 들렸다가 겸사겸사해서 들리는 거지, 그거 별다르게 크게 의미 줄 필요 없다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기로, 시베리아 개발 조건으로 해갖고 같이 진행하기로 그동안 다 짜놨던 한반도 프로젝트의 일부분이 허리가 잘린 상태에서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제일 걱정스러운 건 아까 송 작가가 지적했듯이 24년 동안 유사시에 군사 개입 조항을 배제한 게 푸틴이었다는 거지. 이번에 와갖고 그 조항을 다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을 시키면. 유사시에 러시아가 그 군사 동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중국도 이게 연결돼 있고 러시아도 군사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야. 이게 외교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쳐들어간다? 그건 러시아를 쳐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교적으로 북한이 미국하고의 뭐 조약을 하거나 서방 세계하고 조약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별거 아니야라고 보도조차 안 한다는 거지, 우리 언론에서는. 오히려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선 넘지 말라고 러시아에 경고를 했습니다. 푸틴이 얼마나 가짜늘지. 어? 야, 진짜 푸틴이 물어볼 것 같아. 그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니 못해? 난 진짜 그만할 것 같다. 니 아예. 못해? 진짜 한국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다고? 진짜로? 이거 물어볼 것 같아. 와. 그래서 푸틴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를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할지 몰라. 그 양반도 나이 있으니까, 승질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대한민국하고 완전한 단절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태죠.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뭐 첨단 산업이라든지 북한이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분야 안에서 세계적인 어떤 기술력이나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냥 가짜내서 봐주는 거예요. 약간 대답 안 하고 있죠. 그렇지. 아예 러시아.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외교 잘하는 거긴 한데 거기다 대놓고 까면 이게 결국은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푸틴이 북한하고 같이 서방 통제를 받지 않는 상여 결제 체계까지 만든다 그랬어요. 즉, 그 경제력에 있어서의 일종의 그 북한을 얽매이려고 하는 통화 정책까지도 이번에 같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게 이미 노동신문에 이게 기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푸틴이 방북을 앞두고 러시아와 북한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의 글을 노동신문에 기고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안에다가 콘크리트로 담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철망 치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콘크리트로 담을 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일종의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유엔사가 지금 항의를 한 방문에 대한 그 후속 보도가 있거든요. 이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유엔사의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썰에 의하면 우리 비무장지대 안에는 우리가 중화기를 못 갖고 들어가게 해서 휴대용 소총을 제외한 나머지 중화기, 그러니까 기관포라든지 박격포라든지, 그러니까 그 중화기를 못 갖고 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군사 협정을 중지를 시켰잖아요. 중지를 시키자마자 장갑차를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기갑부대를 비무장지대 안에 진입시켰다라고 하는 썰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유엔사가 조사를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예 소유용 소총을 빼놓고 다른 무기들, 대포나 이런 것들을 안 갖고 갔는데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기동부대, 그러니까 전차나 장갑차 같은 기동부대를 지금 비무장지대 인근에 우리가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설치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만에 하나 우리나라 기갑부대가 넘어왔을 때 이거의 전진을 방해하기 위한 구조물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전쟁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짓거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무슨 뭐 판문점 도끼마랑 사건, 이거 언제쯤 얘기야? 그때 지훈아 태어났나 모르겠는데 판문점 도끼마랑 사건 이후에는 이렇게까지 군사 긴장을 높여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똥풍선 좀 날라왔다고 이 합의를 깨고 지금 전차를 그 위수 경계 지역 안에다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군에 있는 위병 장교들한테, 그러니까 그 영관급 장교들한테 그동안 권총을 줬잖아요. 소총을 소지하라 그랬다는 거야. 이거 자체가 조만간에 모종의 군사동원령 내지는 한번 뭔가 그거를 대비하고 있는 듯한 긴장감을 심어주고 있는 조처가 아니나 싶은 거지. 그래서 원래는 권총이라고 해가지고 권총은 요만하거든요. 네. 허리에 되게 차고 작아요. 다니는 거잖아. 허리에 차고 다니는데 사실 이거 뭐 상대를 죽이는 것보다는 내가 잡히면 죽어야지. 비밀을 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용으로 쓴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거 작아가지고 맞지도 않아, 잘. 되게 작아. 근데 소총이라면은 이제 뭐 K2, 뭐 K1 이런 걸 준다는 건데. 그렇죠. 그건 싸우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거는. 나중에 군대 자기 소속 지휘 병사들 끌고 현장에 나갈 수 있게끔 해라라고 하는 모종의 신호인 거예요. 현장 지휘관들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번에 전군 일요일 날 근무시켰다라고 하는데 하나하나씩 도발의 강도 내지는 국지전에 대한 준비를 해가고 있는 모양새인 거야. 이게 심상치 않으니까 유엔이 나서가지고 조사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러시아의 이번 방문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중앙아시아 돌다가 시간이 남아서 잠깐 들려본 게 아니라 러시아가 이번 기회에 작정하고 뭔가를 중국하고 엮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이번에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를 내일쯤 발표가 될 공식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우리 편이다. 중국은 오히려 지금 우리하고 차관 회담을 하고 있다는데, 처음 설명드린 대로 차관 회담 정도로 갖고 이거를 메꿀 수 있는 그 비중이 아닙니다. 물론 중국도 기분은 나쁘죠. 왜 기분이 나쁘냐? 중국은 그동안 북한을 사실상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배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지네 교과서에다 휴전선까지 잘라갖고 중국 땅이라고 표시를 할 정도로 이 새끼들이 정말 북한을 그동안 어찌 보면 좀 아래에 놓고 보던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쪽에 복속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과 당근과 채찍들을 막 휘두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과 달리 북한이 이거를 만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북한은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어떤 국가 유지와 안전 보장을 받고 싶은 거고, 중국한테 의존하기보다는 러시아와 미국이 교차로 안전 보장을 해줌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내전 간섭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중국의 의존력을 높이지 않고 등거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중국도 북한도 아니 중국과 북한, 북한과 러시아, 북한과 미국, 북한과 영국까지도 묶어가지고 북한, 일본까지도
연결을 해가지고 그 모든 국가들하고 등거리를 하면서 그 안에서 단물만 뽑아먹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한중일 회담을 했을 때 이례적으로 중국에 대한 비판을 높게 했던 것도 한중일이 뭔가 합의를 해갖고 지금 통일 문제라든지 비핵화 문제라든지 북한과의 외교 문제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시도를 싫어한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랑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러시아가 와서 갑자기 손을 쑥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시진핑하고 푸틴의 만남이 지난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만났을 때 푸틴이 시진핑 만나고 북한을 가려고 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기사 있었는데. 바로 예. 중국에서 북한으로 간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시진핑이 싫다고 했다는 거지. 그러지 말라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그냥 돌아간 거야. 그래 놓고 중국은 무슨 짓을 했냐? 일본하고 같이 손을 잡고 중일이 한중일이 힘을 합쳐갖고 북한에다 경제적 지원 내지는 이런 그 각종 지원들을 약속을 하면서 러시아나 미국하고의 관계를 가져갈 수 없도록 끊으려고 했던 거야. 중국이 지속적으로 그 모습을 보이니까 이러면 곤란한데? 라고 하면서 미국에 미사일을 하나 쏴서 보내줘. 실패하긴 했지만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실험을 다시 재개를 했고 또 마침 러시아가 중국이 혼자 북한을 독식하는 꼴은 못 보겠어 하고 이번에 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기회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쉽게 말해서 북한은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재래식 무기들과 군사들을 파병까지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고요. 반대로 러시아는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하는 식량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교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훨씬 더 유리했던 거죠. 근데 러시아가 지난 24년 동안 안 오니까 잊고 있었는데 푸틴이 이번에 와준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다 우리가 할 건데. 다 우리 거죠, 사실은. 우리 건데 우리 거였는데 이거를 러시아한테 그래서 러시아에 대놓고 경고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러시아한테 빨리 가서 화해를 해야 됩니다. 북한 얘네들 못 믿을 애들이에요. 돈도 없고 거지고요. 기술적인 능력도 없으니까 저희가 맡아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드릴게. 우리도 같이 껴갖고 해요. 이걸 해야 되는 게 국가가 해줘야 될 일종의 근데 필요 그 전에 그런 거라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줬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 준 거에 대해서는 크게 러시아도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탄들 중에 실제적으로 이걸 이용해갖고 러시아군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혔다라고 하는 어떤 피해 상황이 있었으면 러시아도 가만 안 있었을 텐데 현재 러시아에 있는 포 장비들이 또는 어떤 포격이나 이런 정도가 현재 러시아의 본 군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별로 없어서 그냥 냅두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한반도 외교상에 가장 큰 변수가 생긴 시점인 겁니다. 24년 만에 러시아가 돌아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저 푸틴 그러지 마. 내가 가만 안 있어. 라고 하는 데서 끝난다고 하면 진짜 우리나라는 한반도가 아닌 이 동남아 극동의 일종의 섬으로 고립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식을 좀 해줬으면 싶습니다.